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마드리드에서 이제 거의 뭐 VVIP 대접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이슈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가 터키가 이슈입니다. 터키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슈고 한국은 잘 모셔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그런 성과를 거둘 텐데 그게 워낙 민감한 것들이라 어디까지 발표되고 어디까지 발표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글로벌 신냉전 시대. 여기서 한국의 역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짜고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대충 따져봐도 이 글로벌 신냉전 시대의 군사 안보에 관해서 5가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세뇌 탈출하면서 최근에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중국 제압입니다. 중국의 턱 밑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러한 군사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면 중국 해군의 70%가 마비됩니다. 중국 해군의 70%가 바로 한반도 건너편서부터 저기 그 대련항까지 여순항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비됩니다. 그리고 중국 해안 지역이 다 커버가 되죠. 뭐 샹하이 심지어는 저기까지도 그렇게 멀질 않죠. 한 1,몇백 킬로, 2,000 킬로 좀 안 될 거예요. 그 셴젠까지도, 광저우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한 급변 사태의 컨틴전시죠. 이게 이제 한국군에 의하면 북한 급변 사태가 터질 때 무조건 가장 신속하게 북중 국경까지 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과의 그 말하자면 긴장 혹은 국지전적 대치 혹은 국지전적 그런 갈등 거기까지 전제를 하고 작전을 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북한 급변 사태 때 개입 그리고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최일선 프로젝트 오너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국이 이 프로젝트 오너를 안 하면요. 미국이 북한 이 접수 해방, 북한에 대한 개입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무리 유엔사 깃발을 들고 있다 그래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오너가 있으면 그냥 슬슬 같이 가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가죠. 세 번째가 일본을 분발시킵니다. 일본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분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나태한 배짱입니다. 또 지금까지 일본의 속내는 은근히 동아시아가 불안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가 불안정해져야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의존을 더하게 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의존을 더하게 돼야 일본이 드디어 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 한구석에 일본의 그 주류 우파 자민당 이쪽이 속내가 은근히 동아시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을 포괄적 동맹, 한국을 한반도 군사안보 동맹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훨씬 더 포괄적 전면적인 동맹이다라고 당연히 일본이 국력이 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뀌고 있는 거죠. 한국이 한반도 군사안보 동맹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경제적 또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또 경제에 있어서도 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그 지역이 됐다. 그래서 이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과 일본이 아마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가 어느 게 더 높다 낮다 이걸 거의 가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그 몸값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초조감이 생기기 때문에 분발할 수밖에 없고 그건 좋은 거죠.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분발한다면 이웃이 좋은 방향으로 잘 살게 되면 덕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유공화국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무기를 공급하는 그래서 이 자유공화국들에 의한 네트워크형 억지력이 만들어지는 이걸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글로벌 그 디터런스 네트워크 우리말로 번역할 때 네트워크형을 억지력 앞으로 뽑았지만 아마 영어로 하게 되면 글로벌 디터런스 네트워크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친 억지력 네트워크죠. 전 세계적 억지력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미국 혼자서 독박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뭐 군사력이 약하지. 근데 괜찮게 돌아가는 전투기 한 20, 30대 갖고 있고
또 괜찮게 돌아가는 전함, 우리로 치면 호위함, 우리 호위함이 거의 그 이지스급이거든요. 호위함도. 우리 구축함은 이지스고요, 그냥. 순양함은 뭐 초특급 이지스고요, 앞으로. 그럼 요새 이제 구축되고 있는 호위함들 보면 그 안에 호위함이 그냥 그 안에 저걸 꽉 왕창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을 수직 발사관으로 해서. 그리고 레이더는 A사 레이더, 굉장히 민감한 레이더로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호위함들 한 너댓 척 가지고 있고, 요번에 아마 2척인가 발주 나왔죠. 그리고 뭐 괜찮게 돌아가는 전투기 한 20, 30개. 또 뭐 인도네시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또 말레이시아 그거보다 좀 더 크게. 태국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인도는 와장창 갖고 있고 뭐 이래버리면은 하나하나 따지면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그 동네를 장악하고 동네 그 지역 그 지역의 그 온화인 그런 나라들이 다 자기 역할하면서 다 들고 일어나서 다 무장해 있는 상태니까 이게 중국으로서는 골아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유공화국들이 가성비 높은 그런 무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한국의 역할이죠. 또 한국이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 위험분자가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 위험분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도 그 얘기 좀 드릴 텐데, 이제 우리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좀 이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적이 있죠. 티모르 내전 같은 데서 동티모르 독립 못하게 거의 많이 잡아 죽여가지고 인종청소 비슷하게 잡아 죽여서 그 국제사회가 개입해가지고 동티모르가 독립했잖아요. 2000년대 초에. 또 요새는 또 영토 가지고서 오스트레일리아랑 거의 뭐 군사충돌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이 지역 영내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미국이나 서방의 친화적인 국가인데 영내에서는 좀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랑 터키가 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이걸 저는 이제 RR이라는 그런 걸로 약어를 했습니다. 이게 리저널 로그죠, 로그. 로그라는 게 보통 이제 정보계통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요원으로 만주에 파견을 보내놨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주에서 터를 잡고 살아. 그러면서 뭐 우리 쪽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질 않고 자기 비즈니스를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보를 중국에도 주고 중국 정보를 또 어디 일본에도 주고 뭐 이런,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공작하는 무슨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일은 일대로 망치고 혼자서 인마이 포켓 돈 챙기고 이런 걸 이제 로그라 그러죠. 이 지역 위험분자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그런 위험분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역의 다른 좀 약소 국가들이라도 인도네시아만 해도 그 지역에 딱 갖다 놓으면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잖아요. 인구가 뭐 1억이 훌쩍 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좀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국가라도 자기 앞가림할 정도의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가성비 높은 무기로 무장을 한 상태가 되면 이 로그가 잘 등장을 못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게 로그가 등장했을 때 마이크로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다시 조명을 해드릴 텐데요. 터키와 이집트 사이에 분쟁이 심합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쌍방 모두 미국이나 서방의 친화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이 직접 거기에 개입했다가는 튀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개입해서 이집트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함부로 이집트 편을 들었다간 터키가 튀어서 대형 사고 칠 것 같대. 이럴 때 이게 이제 마이크로 균형,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균형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한국이 이집트 쪽에 좋은 조건으로 대량으로 무기를 밀어줘 버리면, 보다 강력한 무기를 밀어주면 균형이 맞춰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그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번 마드리드에서 또 마드리드에서 돌아와서라도 한국의 이러한 그 위상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냥 배짱대로 질르세요, 원칙대로. 그래서 국익을 많이 챙기십시오. 자, 이걸 이제 차분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덕수 총리, 시원하게 잘 질렀네요.
가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중정책을 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8일 날입니다.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회담 참석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면 어쩔 거냐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세계가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만약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제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이빠른 소리를 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됩니다. 설사 중국이 보복하더라도 당연히 외교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총리 정도 되면 저 정도 말씀하셔야죠. 예, 한덕수 총리님 감사합니다. 참 원로가 적지 않은 연세에 노구를 이끄시고 이 누란의 위기, 어떻게 보면 위기죠. 국군과 함께 위기가 닥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사고 뭉치가 지금 중국이고 중국의 꼬붕이 북한이고 그 둘을 바로 옆에 두고 머리 이고서 살아야 되니까 위기죠. 이 위기에 노구를 이끄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문재인이가 저기 중국 그 북경대학 베이다에 가서 얘기하면서 그랬죠.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동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돌아가신 사람 뭐 욕하긴 좀 그렇지만 이건 욕 안 할 수가 없죠. 말궁둥이에 앉은 파리는 만리를 가지만 혼자서는 얼마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근데 그 박원순 돌아가신 그 분이 그 진실을 깨닫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말궁둥이에 파리가 바로 잘 안 앉습니다. 말궁둥이에 눌러붙은 똥딱지 위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 말궁둥이에 눌러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 이렇게 본 거죠. 한국을 참 아유 그냥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저들의 목적 어제도 잠시 말했지만 저들이 무슨 뭐 아주 순수한 말하자면 종중을 종교적 신앙으로 갖고 있거나 종북을 종교적 신앙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 굉장히 흉악하고 영악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어떤 관점이라고 보이냐면은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권력을 위해서 중국, 북한, 미국 사이에 대한민국 몸값을 높여서 중국에 판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순정파 종중, 순정파 종북이 아니라 매국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팔아넘길 고객이 정해져 있죠. 중국이니까. 따라서 중국의 실제적 지침, 중요한 지침은 결코 넘지 않습니다. 중국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밀입니다. 중국이 3불을 우리한테 얘기했죠. 첫째, 미국의 MD 정책에 가입하지 마라.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마라. 한미일 군사동맹하지 마라. 이거 다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MD를 배워가야 할 판이에요, 이제. 코리아, 아마 이게 저기 엔타이발리스틱일 거예요. 엔타이발리스틱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이게 KAMD.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MD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미국 MD와 이미 태생부터 연동하게 돼 있어요. 서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고 말고가 없어. 이미 끝난 얘기야 이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드보다 강한 이거를 이제 그 감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감지 시스템. 그러니까 감시 정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봐야 되니까 알아차려야 되니까 쏘는 거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레이더가 여기도 있고 배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위성에도 있어. 그럼 이제 지금 그게 있거든요. 종합 그 통제실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뭐더라 뭐 이름이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그 통제실에 이제 쫙 뜨는데 이거 처음에 소프트웨어 잘못 짜갖고요. 위성에서 감지한 거랑 배에서 감지한 게 각각의 미사일로 나타났다고.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실제로 미사일 하나인데, 탄도미사일 하나인데. 북한이 쐈을 때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미사일로 나타나게끔 다시 지능을 서버 쪽에서 지능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감지가 돼야 돼요. 우선 감지가 되면 그거는 일본 거기 그 샘3 미사일에서 쏘세요. 그럼 뿅 날아 올라가죠. 2번 그 미군 쪽 그 사드 미사일에 쏘세요. 뿅 날아 올라가죠. 그거는 다시 좀 말해서 떨어졌을 때 그 천궁하고 페이트리어트에서 쏩니다. 뿅 날아가죠. 그러니까 어느 미사일, 어느 포대에 어느 미사일이 그걸 감당할 거냐.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돼야죠. 그러니까 감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죠. job assignment죠. assignment. 그러니까 할당을 하고 감지, 할당. 그 다음에 발사 요격. 이게 뭐 사드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이 겹겹이 돼 있다고요. 지금 SM3 같으면 사드보다 더 위거든요. SM3 들어왔나? 들어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LSAM이 사드급이거든. 이거 LSAM 거의 다 개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SM3는 미국 거고요. LSAM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LSAM이 끝나면 그게 사드급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재진입 단계 고고도예요. 150인가 뭐 그 무렵 이짝저짝이죠. 150km. 그러니까 이미 재진입 시작한 상태에서 고고도예요. 그게 LSAM 사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진입을 하고 나면 점점 속도가 늦어져요. 저것 때문에 공기 마찰.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천궁하고 페이트리어트가 그걸 막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게 SM3가 거기까지 가요. 맨 위 500km까지 가니까 상공에. 그러면 아직 재진입 전에 우주에 있는 걸 쏘는 거예요. 그때는 속도가 그렇게 안 높아요. 재진입하고 나서부터 막 높아지기도 하고 처음엔 성층권 쪽까지 높아지다가 그 다음엔 또 낮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 거기 맨 위에 있는 거 쏘는 거는 SM3인데 그것도 우리 나중에 또 개발돼요. LSAM2가 그겁니다. 아무튼 복잡해요. 겹겹이 하고 있으니까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마라 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한미일 군사동맹 이건 정말 개소리죠. 왜 개소리냐? 일본에 군대가 없잖아요. 일본에 군대가 없는데 무슨 군사동맹이 어디 있어? 일본과 군사적 보교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국이 지금 정찰 자산이 위성이 지금 제대로 된 군사위성을 5개 띄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위성들, 싼 소규모 위성들 수명주기 1, 2년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수십 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성 클러스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군지 위성단. 그거 뭐 한 2, 3년면 끝나는데?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세죠.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 요번에 몇 세트 더 들어올걸요? 한 2세트? 그게 글로벌 호크가 잠깐만 글로벌 호크 그거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예. 그게 18,000m까지 올라갈걸요? 글로벌 호크가. 그리고 그 아래 우리 개발 끝났잖아요. 14,000, 15,000까지 올라가는 거. 조금 더 올리면 우리가 바로 글로벌 호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아래로 군단급,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러나 에이왁스 피스아이라 그러나 그것도 많이 떠다니죠. 그러니 무슨 군사동맹에서 뭐 그냥 일본이랑 같이 이렇게 협의해 주는 자리지 이제 한 2, 3년 지나버리면은 군사동맹에서 우리가 얻는 게 없어요 별로. 근데 협의해 주는 자리 그건 필요해요. 걔들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무식한 짓을 안 하고 못한 짓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산불이 무의미한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미한 얘기를 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하면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야 진평아 왜 이렇게 멍청하냐? 야 왕이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 IQ 3자리 되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적 핵심 지침은 따로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586들의 매국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액체 로켓을 하지 말아라요. 김현종 외교안보 수석실의 2차장이 그거 무슨 액체 로켓 할 필요 없죠. 그거 그 군사위성 좀 쏘는 거는 고체 로켓으로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짜장면 배달할 때 오토바이 타고 하면 되지 무슨 벤치 필요합니까? 이따 이렇게 개소리를 했죠. 망언을 했었죠.
문재인 때. 원래는 군사위성 급하게 쏘는 거는 고체 로켓 쏘는 게 맞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액체 로켓은 많이 질러주고 많이 투자해 줘야 돼요. 윤석열 정부 이거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톤을 우리가 이번에 1.5톤인가 실어 날랐죠. 1.5톤을 실어 날리려면 액체 로켓을 클러스터링 시켜야 돼요. 클러스터링 시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이번에 75톤짜리를 4개를 묶었잖아요. 원래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로켓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7호라고 이름을 붙이자고요. 7호 4개를 7호 로켓을 4개 붙였잖아요. 100톤짜리를 100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4개 묶었으면은 10개는 왜만 묶어? 이게 묶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서로 간에 이 워낙 맹렬한 운동 에너지, 키네틱을 발생하는 애들이라 옆에 막 그 전류도 막 방해하고 그 옆에 영향을 끼친다고. 열도 발산하고. 서모키네틱 이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 운동 역학적 덩어리 아니에요. 7호라는 놈이 하나하나가 혼자서 어마무시한 열 운동역학적 그런 프로세스를 겪고 있는 놈인데 그 놈들을 4개를 묶어 놓으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열 운동역학적 뭐라 그럴까 그 프로세스가 옆에 거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묶음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4개를 묶었다는 얘기는 9개, 10개도 묶는다는 소리예요. 필요하면. 지금 펠컨 9이 9개인가 9개 묶죠. 걔들은 멀린이라고 부르는 로켓. 그 로켓 하나하나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서 한다는 건 뭐냐면 항우연에서 다음번에 만드는 로켓은 100톤이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100톤. 100톤이 만들어서 몇 개 묶을지 모르겠어요. 이 클러스터링을 해야 1톤이고 2톤이고를 바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익히면은 뭐 탄도미사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 이걸 익히면은 우주로 튀어나가게 돼요.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에 이겨요. 중국을 제압하는 가장 확실한 길 중에 하나는 길 2개입니다. 하나는 바깥에서는 우주를 제압을 하고요. 우주에 대해서 중국이 파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타링크 4만 개 군소위성 떼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파괴할까 지가.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자유공화국들이 세계 각지에 있는 자유공화국들 그게 수십 개가 미국과 나토에서 만들어 놓은 군사체계랑 연동하는 자기들의 군사체계, 독립적이지만 연동형 독립군사체계가 수십 개가 만들어져서 딱 중국 포위하면 중국이 꼼짝도 못해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로켓 하지 말라는 거지. 저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두 번째, 원자력 산업 망가뜨려라 이거지. 그러면은 원자력 기술, 특히 그 안에서 소형 원자로 기술, SMR 기술 우리한테 온다 이거지. 대한민국 SMR 기술 제일 좋으니까. 세 번째, 삼성 반도체 망가뜨려라 이거지. 이재용 회장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찰에 출두한 게 60일 가까이 될 거예요. 60일 짜짜짜. 그 다음에 감옥에 사는 게 거의 300일 가까이 살았을 겁니다. 삼성 반도체 망가뜨리겠다는 소리예요, 저거. 왜냐하면 요새 모든 그게 뭐 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는 결국 반도체로 지배하게 되거든요. 반도체로 지배하게 된다고요. 모든 건. 지능으로 지배하게. 지능을 담아서 지능적 작업을 해주는 그 하드웨어 쪼가리가 반도체니까. 거기로 집약된단 말이에요. 이따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군사기술이 이렇게 급속하게 발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반도체, 그 다음에 나노, 화학, 기계, 조선, 자동차 이런 게 쫙 깔려 있으니까 무슨 무기든지
개발하겠다 싶어서 사람 좀 모아서 돈 좀 지르면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모듈, 무슨 중요한 서브 시스템이든지 돈 좀 지르면 나와요. 사람 모아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반도체거든. 참 반도체 저거 망가뜨려라 이거지. 저는 그것이 베이징으로부터 야, 네 맘대로 해서 뭐 우리 약간 배신 때리는 척 하면서 미국이랑 노는 척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반도 균형자 뭐 이런 시건방진 소리 하면서 그래. 몸값 좀 올려. 괜찮아. 어차피 우리 좋아해. 우리 너한테 몸값 많이 지불할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 근데 단 3개는 하지 마라 해. 3개는 확실히 해야 해. 액체 로켓 하지 마라. 반도체 삼성 무너뜨려라. 원자력 산업 무너뜨려라. 문재인 대통령님 5년 동안 이러한 거대한 매국 프로젝트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양산사저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좋은 세월이 왔을 때 국가반역죄로 재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당하니까 이를 갈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누리호 저거 성공하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이 사람들 무슨 짓 했을 것 같냐. 누리호 발사가 계속 늦어졌잖아요. 13년인가가 마지막 발사였고 이제 13년, 14년에 그 다음에 계속 늦어지다가 이제 억지로 그냥 하나 들어주게 그래 쏴봐 한 게 김현종이 같은 개소리에도 불구하고 쏴봐 한 게 2021년 작년 9월인가 했죠. 그러면 뭘 했겠어요? 고민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돈 안 쓰는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페어링 클러스터링 준비한 거죠. 페어링 준비한 거죠. 분리. 클러스터링. 치로 묶는 거. 치로들 묶는 거. 그 다음에 분리하는 거. 이런 거 준비한 거예요. 돈 안 쓰는 거. 그거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작은 규모에서 실험하고. 또 무슨 실험했냐. 다단연소 실험을 했어요. 여기 다단연소 제가 좀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좀 어렵더라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단연소는 뭐냐면요. 연소를 2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체 로켓은 한쪽은 연료고 한쪽은 산소잖아요. 그러면 연료를 일단 작은 연소실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때 산소를 조금만 해서 아주 되게 해서 집어넣어. 되게. 뻑뻑하게. 그래서 거기다 불 질러버리면은 얘가 매캐하면서 폭발은 해야겠는데 산소는 부족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폭발하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그 로켓에서 이제 뭐 이 펌프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해요. 왜냐면 연료 탱크에서 끄집어내갖고 밀어 넣어야 되니까 펌프랑 뭐 이런 거 돌아가는 거 그 힘에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불완전 연소된 걸 가지고 두 번째 메인 저걸 컨버스천 체인버라 그래요. 앞에 거에 불완전한 앞에 거에 조그만 연소실을 그걸 뭐라 그러고 부르냐면은 프리버너라 그래요. 예비 연소실. 그리고 거기서 불완전 연소 시켜 가지고 그거를 메인 컨버스천으로 밀어 넣어요. 메인 컨버스천으로 가스터빈으로 프로펠러로 제트기 프로펠러 같은 걸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밀어 넣으면서 거기다가 산소로 왕창 때려 넣는 거예요. 거기서 빵 하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살벌한 거죠. 살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비 연소실에선 다 밸브를 거의 다 닫아도 조금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든지 밸브 열어서 제대로 다시 연료 넣고 다시 모든 연료는 다 예비 연소실로 가요. 조금씩 가든지 말든지 하던 거 얘가 결국 심장이니까 이 작은 심장에 대고서 연료를 쏘고 메인 연소실에 대해서 왕창 산소 쏘면은 불 꺼놨다라 그래도 언제든지 다시 불이 붙잖아. 그러지 않고 이걸 만약에 메인 체인버다. 큰 체인버, 저 몇십 메타 되는 큰 체인버, 저 길쭉한 통자체에서 불을 껐다가 불을 붙였다 하다가 폭발하죠. 사고 나죠. 그걸 안 하고, 작은 예비 연소실에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불을 껐다가 불을 붙였다가 하는 거예요. 다단 연소를 하게 돼. 왜 다단이라고 부르냐? 스테이지드 컴버스천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첫 단계는 불완전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되직하게 산소를 덜 넣어서 일부러.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그 뜨거운 그 덩어리를, 그 기체 덩어리를 프로펠러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메인 연소실로. 이런 원리예요. 저 원리 자체가. 제가 이거 하느라고 오늘 2시간 공부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연비가 상승하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 연소가 되니까. 두 번째는 이걸 하게 되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로켓을 쭉 가다가 뭐 관성으로 가요. 로켓 끄고 쭉 가다가 관성으로 천천히 가다가 또 쭉 가다가 관성으로 천천히 가다가 하니까 간헐적 관성 운행 이러면 이제 더 연비가 더 올라가요. 완전 연소로 연비 올라가고 간헐적 관성 운행으로 연비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예 중간에 멈추기도 해요. 멈춰서 저궤도에 위성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서 중궤도에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서 고궤도 위성 떨어뜨리고 이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가 다 끝났어. 그럼 1차 가지고 가운데 제일 가운데 가장 그 물리적으로 안정된 곳에 있는 그 연료 좀 남겨놨다가 다른 데는 다 소진시키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해. 그럼 내려오다가 대기권 진입하면서 바깥이 너무 뜨거워질 것 같아. 그러면은 슉 하고 분사해서 내려오는 속도 낮춰. 그러면서 옆으로 뭐 측면으로 이렇게 슉슉슉 해서 옆으로 움직이기도 해. 그래서 딱 어디까지 가냐. 원하는 장소. 사방 200m, 200m의 착륙 그 패드에 딱 가운데 앉혀요. 회수했네. 아까 말한 그 어마무시한 막 가스터빈이 막 돌아가는 그것도 엄청난 가스터빈이죠. 불완전 연소시켜야 돼서 그러니까 폭발을 억제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연소를 억제하는. 그거를 한쪽으로 조금씩 빨아들이고 산소 빨아들이고 한쪽으로는 되직하게 연료 많이 빨아들여서 불완전 연소시켜가지고 아래로 밀어내는 그 예비 연소실. 그 예비 연소실까지 다 그 로켓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수해서 재충전해서 좀 손 좀 본 다음에 재충전해서 또 쏘고 또 회수해서 재충전해서 또 쏘고 그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쟤들밖에 없죠. 우리란다.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아마 회수율이 한 70% 80% 될 겁니다. 10개 쏘면 8개 회수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로켓만 잔뜩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좀 백돌이만 잔뜩 만들어 놔서 이제 그 백돌이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한 2달이면 준비하죠. 백돌이들은 쭉 있으니까 미리 또 큰 통도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큰 통에다 딱 채워서 그 다음에 또 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누리호 쓰기 전에 다단연소 실험을 했어요. 9톤짜리인가 7톤짜리 로켓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TDM, Technology Demonstration 모델인가 뭐 그래요. 소형 로켓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늘로 안 쏘아버리고 딱 사방에 고정시켜 놓고 밑으로 이제 그 불길 빠져나가는 구멍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연소시키면서 그 로켓 불길 껐다가 켰다가 돈 안 드는 실험 다 한 거예요. 클러스터링도 다 시뮬레이션 해봤고. 그래서 요번에는 다단연소까지는 안 하고, 왜 그러면 다단연소 하려면 복잡한 그 예비연소실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요번에는 클러스터링이랑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을 시켰고, 이제 다음에 백돈이 만들고 나서는 몇 년 후에, 한 2, 3년 후에 다음번 쏠 때는 이제 다단연소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쏠 때는 이제 회수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2021년 보는 이제 스페이스X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문팔육에 약을 올려놓으니까 돈 안 쓰고서 미리 해볼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다 했던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게 원자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형 원전, 그러니까 small reactor죠. 뭐 small reactor인가 SMR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문정부 말기 윤정부 초기가 되니까 확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SMR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는데 삼성중공업과 원자력연구원이 협정 맺어서 하고 있죠. 그거는 뭐더라? 멜트 소디움 리액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용융염, 소디움이 나트륨이거든요. 용융염 방식을 하는데 이거는 저기 뭐야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그 좀 더 민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어쨌거나 국방과학연구원에서는 아마 군사 쪽에서는 이번에 프로젝트 붙은 게 이 납비스무스 그러니까 레드 비스무스니까 LB죠. 레드 비스무스 고속 원자로 패스트 브리더 이렇게 해서 LBFR을 하죠. 그 둘 다 이제 소형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제 이거가 되면은 원자력 잠수함 그다음에 원자력 항공모함. 이 원자력 잠수함에서 무인 원자력 잠수함 만들면은 중국 애들 그 저기 뭐야 정말 겁나죠. 왜 그러냐면 무인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40년 동안 물속에 안 나오는데 10년 20 그냥 서해 앞바다에 무인 원자력 잠수함 20개 깔아두면 중국 항모는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소리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무인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잘 만듭니다. 이거 아니야 무인 잠수함, 무인 거를 왜 그러냐면 물속에 되면 이게 뭐 GPS고 뭐고 밖에서 가는 전파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전 세계에서 초정밀 그 항법 장치, 이너샤 센서인가 뭐 그래요. 그게 자기의 관성,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 몸의 관성의 변화를 내가 감지해서 얼마큼 움직였다 알아내는 거. 저거 비슷하죠. 그게 비슷한 게 저거죠. 우리 그 휴대폰에 이렇게 세우면 화면 길쭉하게 나오고 높이면 화면 옆에 나오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 지금 어느 위치고 어디로 움직였다 아는 거. 그게 관성항법 장치죠.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정밀하게 잘 만드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니까, 회로니까. 그거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깨부시겠다는 얘기는. 왜냐면 그 업계의 맏형이 삼성전자니까